여러분 혹시 11월에서 4월 그게 뭔지 모르신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주식은 11월에서 4월에 수익이 왕창 나오고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은 그지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도대체 이놈이 무엇을 살까? 어떤 개별주를 사야 되는가? 이렇게 댓글에 독촉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2020년 4월 버전. 네, 지금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거스피란 놈이 1400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네, 이렇게 빨리 1900까지 회복될지는 아무도 몰랐고, 저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짜증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솔직히 제가 손절한 거보다 한 지금 몇십 포인트 정도만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지금 사가지고 큰 대박을 노릴 수 있다라고 솔직히 저도 모르겠고, 이후에도 지금 더블 딥이 올지, 주식이 계속 오를지, 횡보할지, 저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4월이 끝나고 5월부터 10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주식에 별로 안 좋은 기술이 온다는 것도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318번 영상, 이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손절을 하면서 강원국은 병신이다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차피 대박 수익을 원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저는 자금이 좀 여유로우니까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그런 전략이 제 재정 전략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산 배분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이 자산 배분의 신들 레이 달리오, 김 단트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좋은 길을 나눠주실 거를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웨더는 주식 30%, 채권 55%, 실무 15%인데요. 네, 그거보다는 저는 올웨더 전략과 연구 포트폴리오를 좀 짬뽕 시켰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는 그 주식, 채권, 금, 현금 4분의 1로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네, 일단 이 중에서 현금은 4분의 1 정도 지금 제가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주식은 25%가 아니라 35% 정도로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8번에 걸쳐가지고 그 대폭락 후 싹쓸이 전략을 연구를 했는데 거기 결론은 한국 대형 가치주가 그 보통 상승장 초반 1년에 수익이 매우 좋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통으로 이걸로 투자를 할 거고요. 한 20개 종목 정도에. 네, 그래서 이제 싹쓸이 전략을 사용할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주가가 계속 1400, 1500 여기서 빌빌거리면은 싹쓸이 전략에 거의 몰빵할 생각도 했었는데 뭐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일단 제가 타이밍을 많이 놓쳤고 1400에서 벌써 1900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완전 엄청나게 클리어하게 그 뚜렷한 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는데 그 자산 배분에서 주식 포지션은 이렇게 한국 대형주로 가져간다 뭐 이런 겁니다. 채권은 33% 정도 했고요. 25%보다는 조금 더 많죠. 일단 한국에는 해추 안 된 그 미국 중기채가 있고 해추가 된 장기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절반 정도 투자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남는 돈은 이제 원자재, 실물자산 12% 정도 남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금으로 가고 그리고 3분의 1은 원유로 가는데 네, 제 생각엔 지금 원유가 굉장히 터무니없이 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불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유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나?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작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게 올웨더 포트폴리오, 4기절 포트폴리오의 50년 수익인데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쫙 올라가죠. 네, 저는 이제 요 정도보다 조금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 포트폴리오는 이거랑 뚜렷이 많이 다르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금도 어떻게 보면 거의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채권이라고 치면은 30, 58, 12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월웨더 비중이랑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고요. 자, 물론 내가 맞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강국 쫄보네. 야, 대형주 전략을 그렇게 오래 만들어나면서 겨우 30%밖에 투자를 안 해? 어유 저런 바보. 나는 대형주 올인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강국 해봤자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네. 야, 그냥 그 올웨더로 가자. 30, 55, 15 이렇게 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냥 저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름이 나라면 이렇게 이런 거 사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니까요. 그죠?
있죠. 자산구별을 살펴보면요. 한국 대형 가치주. 일단 그 코로나 대폭락이 오기 전에도 졸라게 싸고 졸라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테스트를 여러 번 했잖아요. 아하, 상승장 초반에는 대형 가치주가 잘 나간다. 이제 이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형 가치주를 사는 거고, 그리고 그 경기가 또 의외로 화려한 컴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미국이 코로나를 대충 억누르고 생산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 또는 2021년 상반기에 경제가 많이 좋아진다 하면은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이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보통 그 경기보다 6개월, 12개월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주식을 사는 게 좋은데, 당연히 또 더블 딥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코로나를 제대로 못 잡는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가치주들, 이 대형 가치주들은 구린 기업들이 많습니다. 구린 기업이라는 거는 수익을 제대로 못 내고 아무도 관심 없어가지고 주가가 삐삐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퍼나 PBR 이런 것이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 이런 게 바로 대형 가치주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구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평타만 쳐도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런 포텐셜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았던 거죠. 자,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진짜 더블 딥이 오거나 아니면은 그 정말 미친 듯이 이제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미국에도 뭐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면은 채권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보면은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너무 미친 듯이 찍어냈어.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오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또 금리가 좀 올라간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확률은 적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그 채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채권을 국채에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연준이 국채를 미친 듯이 사가지고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또는 이제 경제가 화려한 컴백을 하면은 그 이제 경기가 막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이렇게 마이너스 수준으로 갈 수는 없지, 좀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플레 압박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채권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금 같은 경우는 더블 딥이 오고, 그리고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화폐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금으로 들어간다. 이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요. 또는 이제 화려한 컴백이 와가지고, 경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금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무서우면 사는 자산인데, 그러면 금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예, 물론 이거는 아주 심플한 그런, 생각이고, 이 정도는 솔직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많은 요소 또는 나비 효과가 존재합니다. 진짜 뭐 그런 거죠.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 같은 이상한 나라에서 그 코로나를 잡지 못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고, 근데 그 땅에 뭐 엄청나게 중요한 뭐 그 히토류가 있는데 그 히토류가 없어가지고 반도체 사업이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비 효과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제가 전혀 모르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형 가치주, 채권, 금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화려한 컴백이 오면은 주식은 오르겠지만, 뭐 채권과 금은 좀 별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더블 딥이 온다. 그러면은 주식은 떨어지겠지만 채권과 금은 잘 나갈 가능성이 있고, 뭐 대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한번 뽑아봐야죠. 이걸 아마 기대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 그 커뮤니티란에, 여러분, 퀀트킹 자료가 4월 15일에는 무료입니다. 빨리 그때 가셔가지고 데이터를 뽑으세요. 라고 가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뽑아봤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퀀트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퀀트 데이터, 여기 이 탭에 퀀트 데이터가 있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 모든 기업의 퀀트 데이터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로 내려받기, 여기를 클릭해서 누르면은 이제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파일은 아닌데 어쨌든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파일이 이미 시가총액으로 서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위부터 200위 그 시가총액 기업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엑셀 시트에 붙인 거고요. 이게 이제 시트 1입니다. 스텝 1, 200개 기업 가져오기라고 써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200개 기업의 주요 데이터를 그냥 커피 페이스트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트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트는 뭐냐면은 필요한 데이터만 뽑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대형 가치주를 뽑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대형 가치주에 필요한 그 지표들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여기 PCR가 있고요. 그리고 PSR가 있고, 그리고 PBR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퍼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시가 배당률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필요한 거는 진짜 여기 뭐 기업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 5개 지표, 요것만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야, 오케이. 이렇게 뽑아놨고, 그래서 다음 시트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거를 순위 매기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저희 5개 지표잖아요. PCR도 있고, PSR도 있고, 퍼가 있고, PBR가 있고, 그리고 배당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는 어떻게 하냐. 순위를 매기기 전에, 일단, PCR의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를 1 나누기 PCR로 바꿔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제가 뭐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여기서 단순히 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음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PCR가 마이너스 5인 기업의 순위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왜냐면 이런 사실 PC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마이너스는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위를 매기면 왜곡이 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1 나누기 PCR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가장 높은 놈이 순위가 높게 나온 식으로 하면은 그 에러가 사라집니다.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PSR, PBR, 퍼, 이것도 다 이렇게 1 나누기 PSR, 1 나누기 PBR, 그리고 1 나누기 퍼,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배당은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어차피 가장 높은 쪽이 순위가 높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 뭐 마이너스 순위는 어차피 없고요. 배당률 같은 경우는 0은 있어도 마이너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죠. 요 5개가 순위입니다. 이게 이제 배당 수익률의 순위거든요. 요게 삼성전자가 64위네요. 네, 요 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함수를 쓰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H2와 H210 사이에 요 달러 이렇게 해야지 예, 고정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요거를 안 하면은 지금 얘는 2에서 210 안에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이거를 안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3부터 211까지 순위를 매기게 되고 얘가 4부터 212까지 순위를 매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배당 순위는 이제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64위고 114위는 하이닉스고 셀트리온이 158위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보면은 PCR 순위는 있는데 PSR 순위가 안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 순위, 퍼 순위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5개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PSR 순위가 없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지? 패닉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열어보면요. PSR에 옆에 이제 매출이 없는 기업이 뭐 하나 있나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이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셀리드라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은 이제 우리 인생에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얘를 그냥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지워버려요, 그냥. 꺼져, 이 새끼야.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다시 필터를 열어보면은, 순위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단. 왜냐하면 셀리드라는 기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엑셀이 혼란을 접고 이제 순위를 다시 새로 매긴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요 시트죠. 이제 한 놈을 제거하니까 이렇게 순위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 시트가 뭐냐? 소팅 앤 평가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뭘 했냐면은 맨 마지막에 여기 종합순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종합순위라는 거는 그냥 이 5개의 순위의 평균을 낸 것 뿐입니다. 이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종합순위가, 이 숫자가 낮은 놈이 아무래도 순위가 가장 높고, 이제 가장 우수한 가치주라는 말이 되는 거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소팅을 해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1위가 두산이에요. 두산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언론에, 뭐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PC가 뭐 0.8밖에 안 돼? 대박. 야, PS가 0.03이고, 야, 대박이네. PBR가 0.4고, 퍼가 1.5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자그마치 13%가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제가 얘를 결국은 안 사는 걸로 나와 있죠. 왜 안 사냐? 부채가 너무 많아. 라고 썼습니다. 여기 보면요. 퀀트킹에서 종목 비교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퀀트킹 이거 연 11만 원인데 주식을 하시면은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퀀트킹을 통해서 돈을 받거나 이득을 받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걸 밝히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종목 현황을 가가지고 두산을 한번 보죠. 두산을 보면은 이렇게 딱 치면은 두산의 재무제표 등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부채 비율이 일단 328% 나오잖아요. 아, 이건 좀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내려가면은, 정말 328%로 끝인가? 음, 그쵸. 여기 그 보면은 2019년을 보면은 뭐 자본 총계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부채 총계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진짜 한 3배가 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요 중에서도 그 지배주주 지분, 그러니까 정말 두산이 갖고 있는 지분은 요거밖에 또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fuck you 하고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회사인 뭐 코리안 리, 하나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산다라고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도 되게 재밌었어요. 음, 하나는 분명히 제조업 기업인데요. 제조업 기업. 그런데 보면은 부채 비율이 자그마치 900%입니다. 아니, 이렇게 제조업 기업이 은행 코스프레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한화 fuck you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 사게 되었고요. 자, 의리금융지주는 왜 안 샀는가? 자, 이게 또 포인트인데, 자, 이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금융기업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국 금융주들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다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그 하나금융지주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예금을 들면은 이자를 한 1에서 2% 정도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그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자그마치 8.4%나 나옵니다. 물론 주식은 사면은 가격이 왕창 떨어져 가지고 배당을 받아봤자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그냥 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이 제자리만 유지한다라고 생각만 하면은 우리는 8.4%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리스트에 지금 금융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고심 끝에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그냥 은행, 손해보험, 그리고 재보험 이 세 개 중에 딱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는 패스 이렇게 했습니다. 20개 주니까 그렇게 하면은 금융 비중이 한 15% 정도로 제한이 되는 거죠. 솔직히 강원국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제조업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금융주를 맨날 사면 깨졌기 때문에 금융 비중을 높게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편향일 뿐이죠. 어쨌든 네, 저는 금융주 별로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은 매니악에 남자답게 뭐 금융주 50%그 올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 금융지주는 뺐고 GS 메리츠 화재 들어가 있고 DB 손해보험 얘는 이제 빠진 이유가 바로 이놈 때문이죠. 메리츠 화재를 샀기 때문에 이놈을 안 사게 된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DB 손해보험이 나쁘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TJ, GS건설, KT, 펴스코 샀고 KB금융은 위에 은행이 있으니까 패스, 현해해상도 보험이 있으니까 패스, HDC 샀고 이 둘은 보험이고 금융사고, 기아차 샀고 한화생명도 이제 금융사고요. 하림지주는 배당을 안 줍니다. 하림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저희한테 치킨이 되는 닭을 선사하는 훌륭한 기업이긴 한데 근데 배당을 안 줘, 새끼야. 빠이. 주긴 주네요. 근데 배당 수익이 겨우 0.9%. 안 해, 인마. 안 하고요. 그 다음 거 그냥 계속 샀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굉장히 무례합니다. 배당을 안 줘요, 이 새끼들이. 이러면 되겠어? 예, 지금 굉장히 회사가 어렵다고 하죠. 어쨌든, 배당 안 줘도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샀고, 얘는 금융이고, 얘를 샀고, 롯데 쇼핑은 최근에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네요. 롯데 쇼핑. 아니, 사람들 요즘 쇼핑을 안 하나? 왜 그렇지? 네, 3년 연속 빵빵빵 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업에는 좀 너무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그랬고, 얘는 금융이고, 롯데 정밀화학 이마트까지 해서 20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순위는, 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대제철부터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들어가가 보면은, 네, 금융권에 지금 대형 가치주가 너무 몰렸기 때문에 은행, 보험, 재보험 하나만 사겠다라고 했고요. 최근 10년 적자가 너무 심한 기업은 제외하고, 네, 그리고 물론 이게 제가 맞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주라는 것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PC야. 그게 뭐가 중요해? 배당이 짱이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PB야. 그건 쓰레기 지표야. 다 필요 없어. 나는 퍼만 볼래. 이렇게 할 수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일단 검증된 지표들은 확실히 PBR이나 배당이니까 요 두 개 지표만 보고 하실 수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 후에 더블 DB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골 때렸거든요. 저는 사실 요번 주식에 그렇게 신뢰가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5월이 왔거든요. 5월부터 10월은 지옥이잖아요, 원래. 11월부터 4월까지 좋은 계절.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주식 포트폴리오가 10% 깔 때마다 비중을 10% 축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주식에 30%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돈이 예를 들면은 1억이라고 치면은 그 1억이 9천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자산을 다 봐가지고 주식 비중을 20%로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물론 1억에서 9천만 원으로 까였기 때문에 제 주식 비중은 아마 자체적으로 축소가 되었을 건데 거기서 좀 더 축소하겠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포트폴리오가 더 까이면은 네, 비중이 나중에 0이 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심한 더블 딥이 오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은 제가 그렇다고 추가 매매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자동 비중 상승 정도로만 11월까지 냅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아주 심플하게 가가지고 뭐 제가 이제 주식과 채권과 그 실물 자산에 각각 1억씩 투자를 했다라고 치는데 주식이 이제 막 오른다 이겁니다. 뭐 그래서 1억이 1.5억이 됐어요. 나머지 둘은 이제 1억이고 그럼 당연히 전 자산 배분의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그걸 그냥 저는 냅두고 11월까지 가겠다. 뭐 이런 말이고요. 개별주는 20% 선에서 손절을 하고 이번엔 대체를 할 겁니다. 다른 기업으로. 네, 왜냐면 어차피 주식 비중이 높진 않기 때문에 그 손절을 하고 그러면은 그 돈이 현금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진 않고 딴 주식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요번에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주식 비중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냥 30%로 가지 않을 거고요. 일단 좋은 계절이 왔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때쯤 되면은 2021년 경제가 좋아지네 장밋빛 보호호 이런 또 전망이 또 나올 거니까 네, 그때 가서 비중을 확실히 높일 겁니다. 그렇게 또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또 특히 배당주를 들어가면은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배당을 받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배당을 또 먹는 것도 조금 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11월에서 4월 그게 뭔지 모르신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주식은 11월에서 4월에 수익이 왕창 나오고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은 그지 같습니다. 그게 이제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이 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월에서 10월에 보통 주식을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요번에는 한번 왕창 떨어지고 상승장 초기니까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나 조금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40번, 110번, 117번 죄송합니다. 163번, 268번, 269번 내용을 보시면은 왜 11월, 4월이 좋은 거고 5월, 10월이 쉐신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나 이제 이 주식에 대한 신뢰가 제가 대단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 채권도 하고 금도 하고 하면은 주식이 좀 조금 박살날 때 얘네들이 좀 도움은 주겠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려고 합니다. 네,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요약,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투자 손실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완전 따라하는 것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온 이 전략은 강황국의 그 리스크 톨레런스 그리고 강황국의 재정 상태에 딱 맞는 전략이지 그게 여러분의 리스크 톨레런스와 여러분의 재정 상태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잠재 불만 사례를 몇 개 올려드리죠. 첫 번째, 아니 뭐야 저 얼웨더를 하면은 기대 수익이 뭐 한 8% 9%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물론 조금 대형주를 넣어서 뭐 10% 11%? 그 정도로 되겠어? 아니야 한국 대형주는 더 오를 거야. 나는 주식에 올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전략인데 당연히 제가 하는 그 자산 배분 전략보다는 리스크는 훨씬 더 크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케이 주식에 몰빵 안 하고 자산 배분은 스마트한 것 같아. 그런데 헬조선에 투자를 한다니 강원국채 미쳤구만. 아이고 선거 결과도 못 봤나 저놈은 에휴 해가지고 우리는 미쿵 아니 중쿵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승장 초기에 대형 가치주가 잘 나가네. 그럼 그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또는 3번 자산 배분은 오케이인데 야 현금 25%는 너무 보수적이다. 그냥 원래대로 가지 뭐. 예,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원유를 굳이 넣어야 하나? 야, 정석대로 그냥 하지. 원자재 ETF 사 그냥.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지금 원유가 정말 너무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요만큼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훌륭한 반박이죠. 아니 강원국채는 필터링은 맨날 깨지면 또 필터를 넣네. 야 그냥 큰 고민하지 말고 1위부터 20위 그냥 구매하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것도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금융주 비중이 좀 높아지니까 네, 그거를 주의해야 되고요. 물론 금융주 자체가 전부 다 왕창 100%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레이트 그럼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겁니다. 1위부터 20위는 참고로 이런 기업들이죠. 네 여기서 필요하시면은 이 영상을 스톱하시고 이 주식들을 베껴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두산부터 20위가 어디까지냐? 20위가 대충
아이고, 한 여기까지겠죠. 그죠? 하나생명까지. 네, 이런 게 네, 그냥 숫자로만 보면 1위부터 20이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금융주들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 뺐고, 그리고 너무 부채 비율이 많아가지고 은행처럼 보이는 놈들도, 그러니까 은행처럼 보이는 그 제조업체들도 제가 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취향일 뿐이지 여러분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아니, 주식이 빠지면 물타기를 해야지. 거기서 또 비중을 뺀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저한테 고심이 가장 많이 됐습니다. 정말 그 주식이 이제 더블 딥이 와가지고, 7, 8억까지, 그 1,500까지 다시 떨어져 버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일단은 저는 정석처럼 들어갈 거고요. 제가 제 룰을 어기게 된다면 아마 이 6번이 제가 어기는 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시장이 저를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줬으면 저는 정말 좋겠고요. 네, 이게 좀 골 때리는 거죠. 근데 정석적인 거는 주식이 빠지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사실은 맞기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손절매라는 거죠. 근데 한국 코스피가 1,500까지 간다. 그럼 너무 터무니없이 싸잖아. 그래서 6번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7번, 11월, 4월, 그건 미신이요. 난 그냥 쭉 1년 동안 자산 배분해서 가른다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뭐 대단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전 세계 시장에서 11월, 4월에 주식시장 수익이 월등 좋고, 5월, 10월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7번 요거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1번부터 7번까지는 다 일리가 있는 반박이고요. 제 전략보다 예를 들면 1번, 4번은 강원국이 틀린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에는 정답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네, 원래 그런 거죠. 네, 영상 요번에 굉장히 실전적이고 재밌으셨죠? 그러면 오셔가지고 당연히 아이고 그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라는 거를 띄우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까먹었네요. 그래서 그냥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들으셨죠? 구독을 하고 영상에다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네, 싫어요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요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